이번 2주 시간을 준다고 해놓고 핵폭탄 저장시설 또는 농축시설 3군데를 공습한 것은 기만 전술이 아니었을까. 미국 현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잃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미국의 신뢰 상실과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최고 지도부는 살려두겠다 뭐 이런 이야기,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글쎄요, 이미 네탄야후 총리가 보여준 수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만 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본다면 저는 일단 이란의 시민혁명을 발동시킬 걸로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도직입적으로 2주 준다고 했던 트럼프가 이틀 만에 벙커버스터를 날렸습니다. 네.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겠습니까? 타코라는 말씀 아시잖아요. 네네. 겁쟁이 트럼프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로부터 4월달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된 걸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는 살려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외교적인 어떤 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까지도 이미 이스라엘하고 합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 레짐 체인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2주 시간을 준다고 해놓고 핵폭탄 저장시설 또는 농축시설 3군데를 공습한 것은 기만 전술이 아니었을까. 미국 현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뭐 그런 기만적인 성격이라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잃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미국의 신뢰 상실과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전쟁이 시작이 됐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미국은 우리가 앞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핵이 없이는 국가 존재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91년도 망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있던 핵시설을 다 가져가지 않았으면 우크라이나 침공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거짓말, 기만, 위선, 허풍, 역시 그 타코는 스스로를 기만한 위장 전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막작전이라는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무게감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고 신뢰도도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약간 궁금했던 게, 미국은 실제로 그러면 이란의 정권교체까지도 바라는 건지, 또 일각에서는 근데 중동 내도 어느 정도 견제 세력은 있어야 되고 균형점은 찾아야 되니 거기까진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소장님은 어느 뷰세요? 글쎄, 저는 뭐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정치 외교 쪽은 뭐 문외한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을 사전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본진을 갖다가 핵시설을 폭격했다고 하는 것은, 과연 핵폭격이 의미하는 것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의 지도력을 붕괴시키는 가장 기본 요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붕괴시켜 놓고 지도부는 남겨놓겠다 그러면 이 지도부는 다시 더 강렬하게 비밀스럽게 핵을 만들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겉으로는 최고 지도부는 살려두겠다 뭐 이런 이야기,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글쎄요, 이미 네탄야후 총리가 보여준 수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만 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본다면 저는 일단 이란의 시민혁명을 발동시킬 걸로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포탄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군중들이 모일 리도 없고, 지금 모이고 있는 군중들은 미국을 응징하겠다고 하는 화난 이란 시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글쎄요, 이란 내에서도 많은 그런 반정부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는 지금 협상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협상이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미국은 오히려 좀 정권 교체까지도 노리는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견을 해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사안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긴박한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 가지 분석들과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협을 봉쇄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중국 쪽이니까 봉쇄까지는 안 갈 거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에 맞서려면 최소한 봉쇄를 하거나 봉쇄를 했을 때 효과를 주는 다른 기타 작전을 펼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는 뭐 200달러까지도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많은 미국 언론이나 유럽 쪽 언론을 이렇게 읽어보고 종합을 해서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께 유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40-50km 길이가 배가 통과할 수 있는 그 나비 길이는 한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좁다고 합니다. 수심이 낮아서. 그 지역의 대부분이 이제 이란 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 기대를 매설할 수 있고 이야기 등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미국이 지금 기름값을 걱정할까? 두 번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이야기해 300만 배럴인가 하루 일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사태 나기 전에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수송로가 막혀버리니까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그 두 가지 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세계 제1위의 LNG 생산 수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미국에는 큰 유가 반응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오는 기름을 받는 나라들이 문제인데 그러면 유가가 만약에 배럴당 13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간다? 그럼 누가 돈을 벌지? 미국에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 투자를 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미 공급이 충분한데, 공급량은 충분한데 수송을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를 이란 측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의회에서는 봉쇄를 의결을 했다고 하지만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 그거를 봉쇄까지 가는 방향으로 나올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국의 영향도 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국제 여론이 이란에 오히려 반대쪽으로 흘러가면 안 좋으니까 무리하게 할까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는 기다리고 있다고 할까요? 조금 어폐가 있지만 이란이 어떤 수순의 단계를 밟아서 미군과 주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할까, 반격을 할까를 지켜보고 있는데 글쎄요, 뚜렷한 뭐 미사일이 몇 개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무한정 미사일을 찍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뒤편에서 오만과 러시아, 중국,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미국과 대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비친다면 저는 그건 미국 정부가 좀 비밀리에 대화를 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시는 것처럼 봐라 지금 나하고 대화하자고 연락이 왔단 말이야. 내 대화하러 갈 거야. 뭐 우리 협상진이 대화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열어버리면 이란의 자존심은 말씀하신 대로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란이 외교적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할 때는 미국 쪽에서는 제발 보안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제가 두 번째 관계되는 시나리오상의 유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물시장 제가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73달러 정도 되고 선물시장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WTI 서부 텍사스 충전유 같은 경우도 72불, 73불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호르무즈 봉쇄까지 생각을 했다 그러면 77불 넘어서 한 80불까지는 근접을 해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긴장 관계에 뭔가를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그러니까 방금 전에 들려오는 외신까지 보자면 CNBC 측에서 보도한 내용이긴 한데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한테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좀 막아달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봉쇄를 원치는 않는구나.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모든 사안들을 보면 지금 강대강으로 가자는 것밖에 안 보여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어쨌거나 물밑에서는 좀 협상의 여지를 양측 다 열어두긴 할 것이다. 저는 그 반증이 국제유가가 크게 튀지 않는 것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계속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어떻게 날이 갈 때마다
오일 가격 전망치가 점점 상향 조정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투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착잡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 되다 보니 금 가격은 오르고 디지털 금이라고 했던 또 비트코인은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가상자산이나 그리고 금 쪽으로의 가격 변화들은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소위 말하면 안전자산에 속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네.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제 금 가격은 최근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선물 시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 대부분 우리가 안전자산이라 그러면 그 전까지는 미국 달러화가 가장 안전자산으로서 유용한, 현금이 당장 전쟁엔 중요하니까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화의 위상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달러 빼고 다른 거 다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금값도 엄청 오르고 암호화폐 가격도 11만 달러를 돌파하고 뭐 그랬었는데, 전쟁이 나니까 오히려 반대로 가요. 지금 달러화 지수가 98, 99로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안전자산은 달러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달러를 선호하게 되니까 금이라든지 암호화폐 가격은 역으로 떨어지고 있고, 주식시장의 그 변화를 놓고 보니까 주식시장도 뭐 폭락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코스피도 3,1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공방을 벌이다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으로 마감하는 거 봐서는 지금 현재 안전자산은 미국 달러화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공포지수도 한 20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크게 주식시장에 마이너스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단지 금과 암호화폐 가격만 하락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현금 보유가 중요한 안전자산으로 그렇게 취급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또 금 가격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지금 모든 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서, 오픈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중국도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요즘 중국 내부도 어떤 좀 시끄러운 변수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지정학적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흙탕물이 좀 가라앉으면은 내년부터 제대로 된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 달러화의 가치, 위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금리 문제, 미 연준에서도 윌러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내려야 된다 그러고, 뭐 시카고 연은 총재나 아틀란틱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를 갖다가 더 내릴 수는 없다,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것들이 불확실성에서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자산 측면에서 금은 조금 하락하고 암호화폐도 하락하고 대신에 현금인 달러화가 오르고 있다. 공포지수는 20 정도고 달러화 지수는 98, 99로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러랑 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이건 좀 멀리 간 것 같긴 한데, 신흥국 통화에 대한 위험도도 좀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제한적인 상황인 겁니까? 이게 만약에 달러화 약세가 본격화가 되었다 그러면 신흥국 통화 문제는 상당히 심각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왜 심각해지냐 그러면, 달러화가 약세가 된다는 말은 신흥국 통화가 강세로 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어봤지만 외환위기 났을 때 우리 통화가 상당히 강세였거든. 그때 880원, 900원 이럴 때였으니까. 그러면 투자가 상당히 쉽게 일어납니다. 투자가 쉽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외국에 가서 달러를 빌려오기가 쉬워지거든요. 100원 주던 걸 50원 주고 가져오면 되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신흥국 경제는 자칫 과열이 일어나고 버블이 만들어져서 뭐라 그럴까요?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데, 달러화의 약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지만 될 수가 없는 게, 이것만 봐도 타코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 그것보다도 더 큰 게 실업률 문제, 노동시장이 지금 조금 갸우뚱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도 미 연준이 쉽게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데, 자꾸 입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고 금리를 약화시키려고 그러고 달러화 약세를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래 놓고서는 또 다른 편으로는 달러화의 위상을 100% 지지하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국가들에게는 관세 100% 매기겠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목적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정도만 되면 아셔야 되지 않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그 페인트에 우리가 잘못 말려들면 오히려 미국이 생각하는 그 반대 길로 가면서
보복은 보복대로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